뭐 구구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더니 옛날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사이구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구가 왜 났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내용들이 전문에 실려 있는 거고요. 본인이 선관위 사무총장 다 자기 친구 보내잖아요. 자기 친구 보내놓고 자기 친구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죠. 대법원도 계속 판판이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죠. 선관위도 내내 얘기를 했죠.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기관의 이야기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은 뼛속까지 헌정 파괴자다.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보는 헌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소위 저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선거에 좋은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런 자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 헌정 체제, 우리 헌법 체제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어떤 형태든지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자리에 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저 행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붙이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뽑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이전에 어느 당이 있었습니까? 자유통일당에서 정광훈이랑 같이 정당을 만든 눈물 돌렸어요. 사람이에요. 근데 정광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 부셔버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5.18 광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아놨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전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외부에 있는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얻어보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업보에다가 그 와중에 한덕수를 데려오다 실패했었습니다만 김문수를 뽑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극우적인 성향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정당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야 이제 사법부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판사들이 지금 화났다는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제가 놀랐어요. 민주당한테 화가 날 문제인가요? 이 문제가. 그러면서 매우 판사 집단들이 법관 전체 회의를 그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반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라고요.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개 끌고 한강에 산책 가고 그다음에 술 먹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강조하면서 영화 관람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예를 들면 소리를 내는 상황들이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와중에 술 먹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영화 보러 다니는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저기 나라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내버려둔 판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를 조금 건든다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판사들의 존엄, 사법부의 예를 들면 뭐 독립성, 저는 안 되겠다 진짜. 이제는 전 6월 3일 이후에는 소위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걸어가기 어렵 거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견되는 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화를 낸다는 이유가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사회적인 문제 예외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정을 하건 아니면 개정을 하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예를 들면 위헌인지 아닌지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들은 사법부라고 하는 데는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의 사회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지들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이 검찰의 기소주의와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결이 결합되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선 후보 1위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입법부가 우리를 침해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저는 그래서 이런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저렇게 그 소위 자기들은 지금 사법 귀족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대선과 무관하게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법의 평등도 무너지게 되고 저희 그 특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씨 상황이 이제 다 넘어갔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 장성급들이 얼마만큼 비겁한 자들인가를 확인했고 영관급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자기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도 거부했거든요.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관급들이 그 명령을 거부했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이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영화 상황. 서울에 보면 딱 아, 그런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 현장에선 판단이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는 맞습니다. 건지.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내란이 성공할 거로 생각했다고 많이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군을 투입시키지 마라, 성수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헌재든 아니면 법정이든 수사 검사 앞이든 본인들이 겪었던 얘기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 입장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성급들 이 별달았다는 인간들은 군 검찰 가서는 사실대로 얘기해놓고 헌재 나와서는 입 다물고 자기의 재판과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들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6월 3일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제가 볼 때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비겁한 자들이다. 사실 그 파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기각될 그렇죠. 수도 4월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랬던 그 전에 그랬겠죠. 근데 4월 4일 날 파면이 됐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많이 바꾼 거죠. 트럼프처럼 돌아올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또 다시 자기의 재판 과정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지고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라는 게 나왔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건 왜 확인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문을 부셔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명이서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의결 정족수인데 그 문서가 군 문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군대 문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건을 만들었겠습니까? 용산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게 어디냐? 용산, 국정원, 검찰 이 세 라인은 확인이 안 돼요. 사실상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얘기가 나온 근데 다 적이 없는 아시겠습니다. 거죠. 무슨 쪽지라고 얘기하는 A4 용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군 문서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문서 자체가 최상목이 받았다고. 네, 하는 그렇죠. 그 문서. 문서가 제가 보던 다 용산 문서로 보여요. 그러면 용산에서 이걸 한 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 하지 않았을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김영현 장관이 다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칠지도 모른다는데 컴퓨터를 칠지도 모른다는데 뭐 만들었어. 그러면 사용도 못한다고 제가 볼 땐 지금 이 내용으로 확인되는 건 거대한 용산과 국정원과 검찰 라인의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내란 기획실이 있었을 수 그렇죠. 있다. 이쪽이 다 준비했을 거다. 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실무가 진행되지 않을 거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일단 뭐 군 장성들이나 유관급들은 다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니까 빨리 특검이 들어가서 용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이 행위들을 기획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했는지 이걸 알아내는 작업 자체가 총괄적인 내란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증거네요. 군문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아까 나온 이런 증언들을 가지고 특검이 검찰 이런 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특검이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일면 토부로 나왔던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네, 그 수첩
정도가 아니고 지금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죠 그때면 그때에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한글 파일인 YP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다. 예, 윤석열 YR 계획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거기에 다 무슨 분노와 정의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 관련된 작전 계획이 다 있는데 검찰총장 퇴임하고 퇴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내서 이 몸값을 올리고 이게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노상훈 수첩이란 거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 수거해서 뭐 저기 연명대로 보내고 이거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상원이 윤석열을 과거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민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노상원의 수첩이 자기 작품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쓴 거냐 아니면 협의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은 거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이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적은 수첩은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노상원 수첩의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예를 들면 그 처참한 계획들 자체도 이 내용을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김용현이 충분히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